지난 6월 모내기를 앞둔 시기, 이상 고온의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자 저수지까지 바닥을 드러냈다. 104년 만이라는 최악의 가뭄이었다. 아이고, 말도 못하지요. 그거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시대, 봄 가뭄은 하늘이 주는 최고의 재앙이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의 양을 재는 그릇 치국이 가뭄이라는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간절함이 탄생시킨 세계 최초의 과학 문화유산이다. (104년) 만이라는 올해의 극심한 가뭄은 7월 장마의 시작과 함께 해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를 미리 예측하고 또 이에 대비하는 일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각종 기상 관측 데이터가 축적돼 있는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일이죠. 벼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농업국가 조선에서 물 문제 해결은 생존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농사철에 내리는 비의 양은 중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이 처한 절체절명의 봄 가뭄은 하늘의 기상 변화를 알고자 하는 관측 도구의 탄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5, 6월 모내기철, 심각한 봄 가뭄이 계속되면서 농사지을 물이 부족해 모내기를 하지 못하는 논이 늘고 있다.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뭐 지하수도 고갈되고 뭐 가두는 물도 고갈되고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지금. 하늘만 바라봐야지. 단오물 잡으면 농사를 다 짓는다는 속담처럼 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지금도 간정 안 푸고 하는 사람은 지금 모싱을 못 해가지고 구름만 찌게 비 오도록 바라고 있다니까 지금. 경북 예천의 다락논. 예나 지금이나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 유일한 용수다. 시시각각 일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21세기에도 손쓸길 없는 봄 가뭄. 모내기철이면 어김없이 물을 얻기 위한 사람과 자연의 투쟁이 시작된다. 장맛비가 내릴 때까지 논에 물을 잡아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요 논에 물을 마지막에 한이라고 요걸 물고를 요 만들어 놓은 거래요. 여기 더 많지도 안 하고 요 정도 되면 요 물이 요를 넘어가잖아요. 파일까봐 내가 요 비닐을 요래 대가지고 요래 해놓은 거래요. 이 불이 많으면 선악금사가 내려가면 자꾸 여기 파익이 돼 있잖아요. 흙은. 천수답에서는 물을 갖다가 위에 논에서 아래 논으로 흘려가며 쓰게 돼 있는데 그 흘러가는 물이 물고인데 물고자리를 아래 논 쪽에서 건드렸을 때는 그게 바로 물쌈이 나는 겁니다. 비가 흡족히 내리지 않으면 재래식 양수시설인 용두레로 깊은 곳에 고인물을 퍼올려 논으로 흘려보냈다. 그리고는 논물이 새나가지 않도록 물꼬를 지켰다. 비가 정 안 오면은 우리 저 국사봉에도 막 제사 지내러 갔어요. 요 국사봉이 요인데 그것도 제사 지내러 갔다니까. 비는 생존의 근원이자 국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제였다. 왕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늘의 비를 바라는 기우제를 통해 백성들의 염원을 전했다. 가뭄과 흉년이 계속되고 하늘의 상제와 종묘 사직의 신들이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조선 제3대 왕 태종이 날이 가문 것을 걱정하며 죽자 하늘에선 한바탕 단비가 쏟아졌다.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고자 했던 임금의 눈물이었다. 농업은 국가의 기간 산업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농업에 의지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 이 농사가 일이 제대로 돼서 풍년이 된다는 자체가 국가의 존폐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또 왕으로서는 국정을 다스리는데 풍년이 되고 국민들이 잘 살아야 선정이 될 텐데 선정이 지켜도 될 수 있겠죠. 수리시설이 발달되지 않은 조선시대 농사는 거의 자연에 의존해 왔다.
세종 17년인 1435년 경상도 고성에서 상소가 올라온다. 이양 농법을 해금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고려말 전파된 이양은 모종을 옮겨 심는 신농법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에 적합한 방식이었다. 우리 풍토에 맞게 편찬된 농업기술서, 농사직서를 보면 물이 고인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수경을 비롯해 벽씨를 뿌리는 다양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다. 마른 논에 벽씨를 바로 뿌리는 전통적인 건경 방법과 당시 대중화되기 시작한 이양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못자리에서 기른 모종은 못지기라는 작업을 통해 뿌리가 끊어진 상태로 옮겨 심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견딜 수 없다. 직파법이 주류였는데 직파법에서 이양법으로 옮겨가게 되니까 직파를 하게 되면은 물기가 있는 논에다가 씨를 뿌려 놓으면은 아무래도 견딥니다. 그렇지만 이양이라는 것은 일단 옮겨 심어야 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벼가 살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대한 필요성과 그 물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진 것이죠. 우리나라는 7월 장마가 정상입니다. 그다음에 논농사를 6월 달에 몰래고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6월 장마, 이른 장마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른 장마가 그렇게 쉽게 오지 않기 때문에 온 나라가 하늘만 쳐다보고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수리시설이 불안전한 조선에서 이양은 대중화되기에 위험 부담이 큰 농법이었다. 당시로선 혁신적인 농법이었지만 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이양 재배 면적은 증가했다. 이양을 하면 잡초가 번성하기 전 모종을 옮겨 심기 때문에 제초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 수리 안전납은 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100년 전 기준의 20%지 지금 수준으로 보면 수리 안전납이 많지 않고 거의 하늘에서 오는 천수만 바라고 농사를 지었던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400년대에 이양법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서 나라에서도 걱정이 생긴 겁니다. 제초 작업에 있어서 이양 때의 노력은 직파에 비해 5분의 4가 절약된다. 이양법에 갖는 장점이 노동 절감과 생산성 향상이 되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한테 뭘 의미하냐면 나무 품을 안 샀쓰고도 농사를 지어서 경영 규모를 넓힐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넓게 지내는 사람들은 다투어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조선에서 이양법의 확산은 가뭄 피해를 키웠다. 봄 가뭄에 대비한 국가의 물관리 임무는 더욱 중요해졌다. 그렇다면 매년 반복되는 가뭄을 미리 예측해 대처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가뭄이 다반사인 조선의 자연 환경에서 가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세종의 절절한 열망은 마침내 결실을 맺는다. 세종 23년인 1441년 빗물을 받아 그 양을 잴 수 있는 최초의 우량계가 만들어진다. 그릇을 쇠로 부어 만들되 길이는 2척이 되게 하고 직경은 8촌이 되게 한다. 조선의 과학기술은 철저히 백성을 향해 있었다. 어떻게 하면 강우가 오는 패턴이 뭔가, 언제 장마가 지고 언제 비가 오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물에 대한 욕구, 하늘의 기상 변화에 대한 파악의 노력으로 세종조에 1442년에 치구기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농업국가 조선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절체절명의 문제인 봄 가뭄과
모내기철 이양으로의 농법 변화는 치국이라는 관측기기의 탄생을 낳았다. 1년 강수량의 절반이 여름 3개월에 편중돼 있는 한반도의 자연 조건 속에서 강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뭄이라는 자연재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창안된 치국이. 겉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작은 그릇 속에 과연 어떤 정신과 과학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상청. 이곳에 국내 유일하게 한 점 남아있는 청동제 치국이 진품이 소장돼 있다. 긴 원통형 치국이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공개된 치국이는 낯선 형태였다. 몸통이 3단으로 분리돼 있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기상청으로 반출됐던 이 치국이는 1971년 국내로 반환됐다. 그리고 보물제 561호로 지정됐다. 그렇다면 치국이는 원래 3단 구조로 된 조립식이었을까? 최근 문화재청에서 X선 비파괴 분석을 실시한 결과 3단 구조물의 이음새 단면에서 납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이 부분이 납성분이 검출된 부분입니다. 그 실록 기록에 의하면은 전체 깊이와 지름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고, 그 현재 그 최근에 비파괴 검사를 한 결과 상단 이음새 부분과 하단 이음새 부분에 그 납댐 성분이 확인되어서 아마도 이 치국이는 3단을 붙여 놓아서 사용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단 구조로 분리해 만든 후 하나의 원통으로 연결해 사용했던 치국이. 왜 이런 방식을 택했던 것일까? 치국이 몸통에는 글이 음각되어 있어 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치국이 밑바닥에 새겨진 통인 급창, 차지 사령이라는 글씨는 우량 관측을 담당하는 관리의 직책을 의미한다. 이들이 교대 근무를 서며 치국이 측량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청동제 진품인 이 치국이 옆면에는 충청도 소속 공주 가명인 금영에서 실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높이는 1.5척, 약 30cm이고 지름은 7촌, 약 14cm이다. 제작 연대는 1837년으로 무게는 11근, 약 6.2kg에 해당한다. 치국이의 3단 구조는 원래 비가 조금 내려 맨 아랫부분에 고였을 때 윗부분을 드러내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분리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안찌름이 약 그 8촌이나 되는 좀 넓고 좀 키가 큰 치국이 형태였지만 약 10개월 뒤에 문종이 그 왕세자 시절에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치국이 모양은 지금 보실 수 있는 안찌름 14cm 그리고 높이가 약 30cm 정도의 치국이입니다. 이거는 너무 크게 되면은 또 빗물의 양이 바로 증발해 버릴 수도 있고요. 또 너무 작게 되면 빗물이 많이 모아지기 힘드니까 그 적정한 크기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치국이를 제조할 수 있는 그 어떤 기술도 관련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알맞은 크기를 도출해낸 겁니다. 빗물의 양을 재는 그릇 치국이. 조선시대 치국이는 어떻게 활용됐을까?
당시 우량 측정은 오늘날 기상청에 해당하는 서운관에서 맡았다. 비가 그친 후 치국 위에 고인 물의 깊이를 약 20cm에 자 주척을 사용해 측량했다. 이것을 일척이라 하는데 1척을 10등분하면 1촌, 1촌을 10등분하면 1푼이라는 최소 눈금이 된다. 즉 1푼은 약 2mm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치구기가 없던 시절 비의 양은 어떻게 측정했을까? 1425년 조선의 봄 가뭄은 치명적인 수준이었다. 세종의 근심도 깊어졌다. 농사철 비의 양은 왕의 지대한 관심사였다. 각도 군현에서는 빗물이 스며들어간 깊이를 상세히 기록하여 신속히 보고하라. 치구기가 상용화되기 이전에는 농기구를 이용해 비가 온 정도를 가늠했다. 문헌 비고에 따르면 메마른 땅에 빗물이 스며든 깊이를 호미가 들어갈 정도, 쟁기가 들어갈 정도로 보고하고 있다. 설한 호미자락을 뜻하는데 일서는 호미질을 한 번 했을 때의 깊이를 의미한다. 어떻게 단위를 썼냐면은 호미서자 서하고 리 보습여자 리를 썼는데 그 비가 내려서 호미로 김을 맬 수 있을 정도, 그거는 이제 1서, 2서 이렇게 해가지고 1서는 6mm 내에, 그러니까 6mm 정확하게 그는 계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6mm 내에 그죠 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2서는 12mm 내에, 그다음에 1리여라고도 그런데요. 보습여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1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20mm 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비가 온 후 젖은 흙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토양의 종류, 성질, 건조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강우량을 측정할 수 없었다. 땅의 성질이 마르고 습한 것이 같지 아니하고 흙 속으로 스며든 빗물의 깊이도 역시 알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가 자주 와서 이미 땅이 젖어 있는 경우 비온 양을 재기는 더욱 어려웠다. 세종 23년인 1441년 4월 29일 흑비가 쏟아졌다. 당시 흑비는 하늘이 왕실에 내린 재앙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종은 흑비가 불길한 징조나 재앙이 아니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한다. 이때 빗물을 재는 구리 그릇을 사용하는데 그것이 최초로 도구를 이용한 치구 기록이 된다.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구리를 부어 그릇을 만들고 궁중에 두었다. 빗물이 그릇에 고인 푼수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세종실록에는 그릇에 고인 물의 깊이를 재는 도구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주체를 세자로 기록하고 있다. 후에 문종이 되는 세자는 주변의 방해 요소들이 제거된 인공 상태로 빗물이 담긴 그릇을 두어 흑비가 하늘에서 내린 것이 아니라 송화가루가 날려 빗물에 섞인 것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그 결과 빗물의 양을 수치로 계측할 수 있게 된다. 제왕의 훈련이랄까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인데
그걸 위해서 세자에게 그런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이제 뭐 간의대에 올라가서 전문 관측을 하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세종이 미처 못했었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세자에게 맡겨서 프로젝트를 이제 수행하게 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치국이 제작도 그런 차원에서 문종에게 맡기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치국이라는 원통형 그릇의 높이와 지름 규격은 어떻게 결정된 것일까? 제작진은 간단한 실험을 통해 치국이 규격이 갖는 의미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주둥이의 크기와 높낮이가 각각 다른 다양한 형태의 그릇을 준비했다. 빗물을 받는 입구가 넓으면 비의 양이 적을 때 측정 오차가 커지고, 입구가 좁으면 바람이 불 때 빗물을 받기 불리해진다. 처음 추구 실험을 했었을 때가 1441년 8월입니다. 그때는 그 높이가 약 2자, 그리고 안찌름이 약 8촌이나 되는 좀 넓고 좀 키가 큰 추구기 형태였지만, 약 10개월 뒤에 문종이 왕세자 시절에 여러 가지 실험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추구기 모양은 지금 보실 수 있는 안찌름 14cm, 그리고 높이가 약 30cm 정도의 추구기입니다. 치국이의 입구가 지면에서 너무 낮을 경우 그릇 밖으로 떨어진 빗물이 튀어올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릇 안에 모아진 빗물이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 정확한 우량 관측을 하는데 부적합하다. 따라서 치국이의 높이는 빗방울이 낙하할 때 튀어나오는 양을 고려해 정해졌다. 그 결과 1442년 기구의 이름이 치국이로 명명되고 그 크기 역시 구체화된다. 처음 치국이가 제작된 지 570년이 지난 현재 빗물의 양을 재는 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상에서 비가 내리면은 수수고통에 물이 고여서 수수고통에 있는 물이 호수를 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 호수를 타고 내려온 물은 0.5mm가 되면은 딸깍하고 내려가고, 이 자기지에 0.5mm가 기록이 되겠습니다. 땅 위에 물받이 통을 설치한 후 관을 통해 지하로 연결해 빗물을 받아 그 양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우량계는 어떤 형태와 규격을 띠고 있을까? 현재 세계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량계의 규격을 살펴보면 대부분 약 13cm에서부터 시작해 20cm 내외 직경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 15세기 치국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규격이다. 그 당시에 그 우량계 크기가 현대 우량계 크기와 비슷하다. 그리고 그 크기가 현재 세계기상기구 WMO라고 하는데 거기서 규정한 권장하는 크기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 허용 오차가 1%인데 1% 내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치국이는 빗물만 받을 수 있는 인공적 환경 조성을 위해 받침대인 치구대를 사용했다. 세계 각국 우량계의 지상 고도 역시 75cm에서 150cm 높이에 설치되어 있다. 이는 조선시대 치구대 설계의 과학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우량 계측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1247년 남송시대 관리의 수학 문제집인 수서구장을 들고 있다. 수학 문제집 속 항아리 모양과 원뿔 모양의 기구를 복원해 우량계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항아리 모양의
그 용기에 담긴 빗물의 양을 평지에 그 빗물로 환산했을 때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아주 좀 어려운 수학 문제에 나오는 게 바로 측우라는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수학 문제로서 푸는 것이지 그 당시 그걸 가지고 전국적인 우량 관측망을 가지고 또는 그 나라에서 체계적으로 관측을 해서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전혀 없고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용기에 대한 그 유물도 남아 있는 것이 없고 그것으로 관측한 기록도 남아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1917년 일본의 기상학자 와다 유지의 조선 고대 관측기록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의 치구기가 세계 최초의 것이며 독창적인 천문기상 관측 유물임이 세계에 알려진다. 조선에서 우량 관측 제도를 전도에 시행한 것은 로마보다 200년 앞서고 에도보다 280년 이르다는 사실은 실로 경탄하는 수밖에 없다. 강우량의 정량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온 양을 그냥 뭐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아주 많이 왔다, 아주 조금 왔다, 뭐 이런 식의 그 정성적인 그런 그 이 표현이 아니라 몇 척, 몇 촌, 몇 푼 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니까 수치화된 양으로 측정을 하고 보고를 하고 했다라는 거죠. 아주 그 원리는 간단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정량적인 그 측정을 생각하지 않았던 마치 콜럼버스의 달걀과도 같은 어떤 발상의 전환이라고 과학사적인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1639년 갈릴레이의 친구이자 제자인 이탈리아의 수학자 카스텔리가 최초로 우량기를 만들어서 강우량을 측정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비교하자면 우리 조선의 15세기 치구기는 유럽보다 약 200여 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치구기를 만든 이가 조선시대의 과학자 장영실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확한 기록을 보면 치구기는 1441년 세종의 명을 받은 세자, 즉 문종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탄생했습니다. 곧 제도를 갖추고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에 들어가죠. 경북 봉화군 닥실마을. 안동권시 입향조인 충제 권벌의 종가를 찾았다. 두 손이 관리하고 있는 충제박물관엔 권벌이 남긴 유품이 소장돼 있다. 그 가운데 권벌이 서울의 중앙관직에 있을 때 쓴 승선시 일기. (1518년 9월 26일자에는) 밤에 내린 비의 수심을 잰 우량관측 결과가 기록돼 있다. 야우 수심 3분. 밤에 비가 왔는데 수심이 3분이다. 이 3분이다 할 것 같으면은 자로 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한 푼이 그 2mm 정도 돼요. 3푼 하면 6mm 정도 비가 왔다는 거죠. 이미 서울에서는 1441년 세종 그 23년부터 관상감에서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기록이 쭉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지고 지금 이 기록이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경상도 영천 군수로 있을 때 쓴 일기에도 우량 기록이 적혀 있다. 비가 온다. 그리고 우수심 1008분이라고 했거든요. 조심해야지. 1008분이다. 1008분 하면은 지금 현재 밀리미터로 하면은 36mm가 됩니다. 충재 선생님이 영천 군수로 있을 때 12월 15일, 음력 12월 15일입니다. 양력으로는 1월 그 중순쯤 될 텐데 그때 우량을 조사했던 사설에 이거는
연중 계속해서 비가 오면 우량을 조사했다는 실증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세종은 치국이 규격을 표준화시킨 후 전국 팔도는 물론 지방의 군현까지 총 348개의 치국이를 내려보내 전국적인 우량 관측망을 구성한다. 세계 최초의 우량 보고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다. 근데 전국의 그때 그 행정 조직이 부군현이 33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334개소에서도 비가 내릴 때마다 비가 그치는 시간까지 관측을 해서 비가 끝나면 바로 그 각 도에서 각 군현에서는 도 가명으로 보고를 하고 가명에서는 자기 도 관례 거를 추합을 해서 서울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확대된 치구 제도는 어떻게 활용됐을까? 전남 담양의 미암 유물 전시관. 조선 중기 때 학자이자 문신인 유희춘은 선조 즉위년인 1567년부터 약 10년 동안 일기 11권을 남겼다. 그 가운데 전라감사의 농사 형편을 보고하는 장계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다. 장흥, 순천, 남평, 동복, 창평, 익산, 옥구, 함평, 혹우, 혹청. 치국이 수심. 날씨와 더불어 치국이 수심을 적고 있는데 농사철이면 각 고을 수령은 농형 장계를 작성해 감사에게 올렸다. 3분, 혹 2분. 전라감사서장. 전라감사는 수령으로부터 받은 장계를 모아 호조에 보고했다. 미암 일기에 따르면 전라도에서만 총 47곳에서 치국이로 측량한 우량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왕이 파악한 수령이 비가 오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전국 모든 곳에서. 그래서 그거는 결국 왕이 있는 그 궁궐 한양에서만 하늘을 관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국에서 하늘을 관측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도 왕을 대리해서 수령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만큼 하늘에 대한 이 지성, 정성을 다하는 건 없죠. 영조 41년 경기감사가 올린 우택 장계를 확인하던 영조는 분노한다. 구체적인 강수량을 적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서 비가 얼마나 왔는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동이로 퍼붓듯이 비가 쏟아졌다. 천병만마가 몰아치듯 비가 왔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치구 제도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는 과정에서 소실됐다. 영조는 치구 제도의 재건을 명한다. 영조는 세종대에 치국이 규격을 준수하고 관측 및 보고 제도도 과거 방식 그대로 복원했다. 그리고 창덕궁과 경희궁, 팔도 가명, 강화와 개성 유수부에 치국이를 설치했다. 대한성공회 역사자료 박물관. 이곳에 조선의 치국이와 치구대가 관측 현장에서 사용된 가장 오래된 사진이 있다. 잡지 모닝캄에 실린 강화 가명 사진. 1899년 영국인 콜웰이 촬영한 것으로 당시 강화 가명에서 치국이가 사용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79년) 단비를 얻은 정조는 경기감사의 늦장 보고를 꾸짖는다. 즉시 말을 날려 보고하는 치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우택장계는 파발로 달려와 임금에게 직접 보고해야 하는 긴급 문서였다. 정조는 왜 이렇게 우택 보고에 신경을 썼을까? 19세기 도화서에서 제작한 동궐도,
창덕궁을 조감도식으로 그린 그림을 보면 세자가 공부하는 중회당 앞마당에 천문기상 관측시설이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바람을 측정하는 풍기와 강우량을 측정하는 치구기도 보인다. 1786년 정조는 경기감사 서유방의 우량 보고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주해상을 특별히 추궁한다. 정조는 창덕궁에 치구기를 두고 왕궁에서도 직접 우량을 측정해 강우보고로 올라온 우량 기록과 대조하고 있었다. 이후 정조는 하루 2차례 보고하던 치구기 우량을 3번 보고하는 것으로 정례화시킵니다. 그리고 일일 총량을 서운관에서 합산해 기록한 후 반포하는 것을 규칙으로 삼는다. 정조는 1791년부터 1798년까지 연간 총우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와 비교해 금년의 같은 달 우량의 많고 적음을 파악할 근거를 얻을 수 있었다. 가뭄 해결을 위해 고심하던 정조는 직접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다. 1782년 비가 내린 것을 기념해 규장각 치구대를 만들고 그 뜻을 명문으로 남겼다. 치구기의 일촌 일푼을 살피면 먼 곳의 사정도 알 수 있으니 적으면 가물까 많으면 잠길까 염려하고 그저 적당하기만을 빕니다. 삼국시대부터 기상관측의 기록을 남겨온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서운관, 조선시대 관상감의 전통을 오늘날 기상청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관상감의 책임자는 영의정이 겸임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관상감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실 치구기의 발명 원리는 참 간단합니다. 하지만 매일 정해진 시각에 표준화된 기기를 통해서 우량 관측을 실시했고 이러한 전국적인 관측망의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우린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기상 관측 자료의 보유 국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조상들이 남긴 방대한 기상 관측의 유산들은 오늘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을까요? 전국의 일기 상황을 시시각각 측정해 발표하는 기상청. 이곳에서는 하늘 상태는 물론 기온, 기압, 습도, 바람, 강수량 등의 기상 요소를 실시간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각 지역에서 측정된 관측 자료가 각종 인터넷 포털과 방송국, 신문사에 실시간 전송되어 기상 정보로 게시된다. 과거 빗물의 양만 측정했던 치구기와 달리 현재는 하늘에서 떨어져 물이 되는 현상을 모두 포함한 강수량을 측정한다. 조선의 치구기는 빗물이 모아진 원통형 그릇 안에 자를 집어넣어 빗물의 깊이를 재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는 우량계는 모아진 빗물을 우량을 재는 실린더에 넣어 강수량을 측정하고 그 값을 디지털로 자동 측량하고 있다. 조선시대 기상관측 업무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성주덕이 쓴 서운관지 번규를 보면 당시 기상관측 업무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킬 만큼 극히 중요시되었고 업무를 위반한 자는 엄격하게 처벌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당직 관원들은 지진, 해성과 같은 천문 현상에서부터 우박, 서리, 번개, 천둥, 무지개와 같은 기상 현상까지 관측 보고했다. 우량을 측정할 때는 비가 오기 시작한 시간과 그친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했다. 날씨를 기록할 때는 맑음, 흐림,
또는 맑거나 휘, 눈등으로 구분했다. 비는 그 세기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표기했다. 우량 관측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되어 승정원과 규장각에 보내졌다. 제도적 규율을 갖추어 관측한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기상을 알려주는 데이터로서 신뢰도 높은 자료가 된다. 1770년 5월 13일 경희궁의 치구기로 측량한 수심 1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치구 기록이다. 이는 영조가 치구 사업을 재건한 이후 최초로 기록된 서울지방 강우량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1770년 이후 지금까지 약 240년 동안 서울 지역의 연속적인 우량 기록을 보유할 수 있었다. 경성에서의 140여 년간 우량 관측 기록은 세계 유일한 자료다. 와다유지는 140년간 경성의 월간 강우량을 현대식 단위로 환산해 비교 분석했다. 그렇다면 수백 년 전 기상 정보가 현대 기상학에 던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서울대 전종갑 교수는 옛 문헌에 적힌 기상 정보를 현대식으로 재구성해 데이터화하는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승정원 일기에서는 진시부터 일성록과 승정원 일기를 통해 긴 시간에 걸친 기후 변화를 직접 비교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치국의 수심 1촌 4분. 강우량 자료가 서울이라는 한 지점의 자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긴 기간 동안에 기후 변화를 연구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이유는 서울이 이 동아시아 몬순이라고 하는 그 영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한 자료가 동아시아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다 하는 것을 통계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한 지점의 자료이긴 하지만 동아시아 몬순 연구를 하는데 장기간의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다. 조선 왕조가 남긴 140년간의 꾸준한 우량 기록은 미래 기상을 패턴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추기 강수량 자료 1777년부터 현대 강수량 자료까지 다 합해서 여름철 강수량을 쭉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1821년에 2190mm 여름철 강수량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온 적도 있고 1901년에는 164mm밖에 안 오는 아주 최악의 가뭄 상태에 있었던 적도 있었다. 이게 가장 심각한 가뭄 기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때 또 심각한 가뭄 기간이 있었습니다. 요게 한 120년 정도 간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120년 후에 또 가뭄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을 좀 하게 됩니다. 옛 기록으로 우리나라 기후 현상을 재구성해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데이터를 조선 왕조가 물려준 것이다. 이 추기를 갖다가 만들어야 할 때는 그런 과학적 사고와 또 이 추구를 강우량을 파악을 해서 매년 데이터를 누적을 해서 농업에 이용하려 했던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명품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추기를 이용하려는 과학적 사고 또 추구를 강우를 패턴을 파악하고 그것을 보고 올리고 그러는 추구 조직도 지금 추구 조직이나 이런 것이 지금 기상청 역할 같은 거 같지요. 또 국가에서 이러한 추구 제도를 전국에 걸쳐서 운영했던 추구 제도라는 점이 상당히 높이 사야 할 거로 생각합니다.
하늘을 우러르며 나라를 생각하고 치국이 수심 1분 1촌을 살펴 단비를 고대했던 조선의 군주들. 치국이는 그 뜨거운 갈망의 소산이었다. 일찍이 15세기 전반 강우량의 측정을 정밀한 계측기를 통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한 나라는 세계에서 조선이 유일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초로 시행된 조선의 치구 사업은 단지 치국이라는 한 발명품만의 소산이 아니라 치구 제도라는 국가적인 차원의 종합적이고도 과학적인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린 치국이를 통해서 일찌감치 과학적 계측의 시대를 열었고 기상학의 첫 시작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관측 자료들은 조선의 국정 운영에 다양하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21세기 국제 표준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15세기 조선의 치국기. 이는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오래된 우량 계측기이자 세계 기상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과학적 성과입니다.